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동영상 첫 번째는 GDP 한계와 보완 과제입니다. GDP에 관해서는 9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GDP에 관한 말씀은 9월 달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이른바 이제 연속 시리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그 첫 번째 동영상은 전체 회차로는 49회차가 됩니다. 동영상이 벌써 49회차에 달했다라는 건 1년이 52주면 이제 거의 1년이 다 됐다라는 소리인데요. 1년이 넘었죠? 넘었지 않나 싶은데 막 한 달에 두 번 정도 촬영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GDP 통계에 대해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GDP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GDP 통계가 지니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GDP 통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나라 또는 한 경제 전체의 1년간의 그 총 경제 활동의 그 총량 지표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어떠냐를 이렇게 딱 하나의 지표로 설명을 해봐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바로 GDP죠. 그러니까 GDP는 모든 그것을 다 몽땅 그려서 하나로 집약시켜 놓은 총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GDP 통계도 물론 이제 그 경제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파악하는 그 지표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전체를 다 몽땅 그려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이미 일찍부터 계속 조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런 걸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아마 조금 그 경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그 GDP 통계가 예전에는 GNP라고 이렇게 불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GNP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이제 GDP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GNP는 그 나라의 국민, 그 나라 전체 국민이 1년 동안에 생산해낸 총 부가가치액, 이걸 이제 GNP라고 하고, GDP는 이제 국민이 아니고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에 만들어진 총 부가가치액이 이제 GDP죠. 그러니까 그로스 도메스틱이고 GNP는 그로스 내셔널, 그러니까 내셔널 국민이죠. 그러니까 GNP는 한 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에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액이고, GDP는 한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총 부가가치액이죠. 그러니까 근데 GNP 같으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낸 총 부가가치니까 그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든 미국이나 중국 가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든 한국 GNP를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중국 가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도 다 갖고 와서 전부 몽땅 그려서 한국의 GNP로 이렇게 하죠. 실제로 경제 활동은 미국이나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부가가치도 거기서 창출이 됐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GNP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 할까요? 외국 해외에서 이렇게 한 경제 활동도 전부 GNP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였죠. 그 다음에 이제 GDP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 일어난 게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 총액이니까, 한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대다수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기업도 와서 하고, 미국 사람이 와서 하고, 또 뭐 일본 사람도 와서 하고, 중국 사람도 와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GNP 개념으로 따지면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하는 것은 한국의 GNP에 포함을 해서는 안 되죠.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GDP 개념으로 하면은 한국에서 일어난 경제 활동과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GDP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죠.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국 땅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GDP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GNP하고 GDP가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전체 그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거의 좀 차이가 없어요. 이제 왜 차이가 없냐면은 물론 이제 그 예전에는 경제가 이렇게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글로벌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진출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예전에 뭐 있죠? 수출을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이나 또는 없는 것은 수입을 해오는 식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GNP로 그 한국 전체 경제 활동을 파악을 해도 크게 이렇게 그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이제 막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 기업들이 막 한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유럽도 가고 막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GNP로 잡게 되면은 조금 착시가 크죠. 미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경제 활동들도 다 미국 GNP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NP 통계가 조금 그 효과가 유효한 경우는 어떤 폐쇄 경제일 경우에 조금 더 유효하고 이제 GDP 통계로 바뀌어진 배경도 그겁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돼가지고 뭐 직접 투자고 뭐 막 세계 온갖 곳에 걸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의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만을 잡아가지고 계산하기에는 부정확하다 이거예요. 좀 이제 오차가 커진다 이거죠. 미국 내에서 또는 한국 내에서 일본 내에서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건데 그래서 이제 GDP로 개념이 좀 GDP 통계의 그 전체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GNP에서 GDP로 바뀐 겁니다. 그런 걸 바뀌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글로벌화돼서 해외 사업이나 해외 투자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각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GNP든 GDP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눈곱만큼 정도 차이인 거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GNP하고 GDP 통계를 계산해내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이제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GDP든 GNP든 이제 세 가지 이렇게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산 활동 방식, 생산 면에서 또 하나는 소비 및 투자 지출 면에서 소비 지출, 투자 지출로 하는 지출 면에서 세 번째는 이제 소득 면에서 그러니까 생산, 소비 내지는 지출, 소득 이게 뭐였습니까? 이른바 이제 교과서에서 말하는 GDP 3면 등가 이 세 가지가 같다. 또는 GNP 3면 등가 그러니까 생산, 소비 지출 또는 이제 소득, 분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GNP는 그 나라 국민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GNP 통계는 생산면에서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게 이제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근데 제조 한국 현대든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한국에서 하든 중국이나 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든 또는 사업 활동을 하든 어쨌든 그 기업의 제조업 통계를 이렇게 잡아내면은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세계 전체에서 생산 활동을 한 것을 잡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GNP는 이 생산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 측면이라는 것은 산업별로, 산업 활동별로 또는 이제 그걸 산업 내지는 경제 활동별로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나 산업 활동이나 똑같습니다. 표현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조업,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산업 차원에서 부가가치액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내는 게 이제 이른바 생산면의 이제 GDP죠.
GNP죠. GDP 생산면에서의 이제 부가가치 총액이죠. 이게 곧 GNP를 산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산 활동,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GNP를 계산을 해냈어요. 주로. 근데 이제 GDP로 바뀌면서는 이제 그 나라 안에서의 경제 활동이니까 그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그게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물려하다 보니까 생산 활동 면에서 통계를 잡게 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현지 투자해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잡혀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GDP 통계에서는 GDP에서는 그걸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활동별로 또는 경제 활동별로 해서 생산 측면에서 GDP 통계를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한국이라는 그 땅 범위를 넘어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소비 지출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땅에서 가게가 소비를 얼마 했고 기업이 투자를 얼마 했고 또는 이렇게 건설 투자는 얼마 했고 또 한국하고 외국하고 간의 수출입은 얼마 했고 정부는 또 얼마만큼 이렇게 경제 활동에 돈을 썼고, 그러니까 요건데 경제 활동 주체별로 그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한 것들을 잡아내는, 이게 이제 지출 측면에서 GDP 통계는 그래서 생산면에서 아니라 지출 방식으로 이렇게 GDP 통계를 잡아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GNP 방식으로나, 근데 GNP 방식은 지금 이제 GDP 통계인데 뭐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GNI라는 말 혹시 들어보니 총 국민 소득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GNP입니다. GN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NI라는 게 총 국민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의 그 소득 이익이 얼마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산업 활동을 한 그 기업들의 이익을 부가가치액을 전부 합산하면은 그것이 생산자 측면에서 생산자의 모든 부가가치액을 합산해내면은 그것이 곧 총 국민 소득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전부 벌어들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별로 차이 거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GNP나 GNI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GNI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GNP하고 같고 GDP가, 근데 어쨌든간에 GNP 또는 GNI나 또는 GDP나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그 GDP 통계해가지고 지출 측면에서 계속 통계를 발표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통계를 잡는 그 기업들의 이제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하고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통계를 잡아내다 보면 이쪽도 통계 오차가 발생하고 이쪽도 통계 오차가 발생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 통계 오차가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단위로 GDP 통계를 내지 않고 분기별로 막 내다 보면, 그래서 분기별로 내다 보면 미국 통계가 GDP 통계는 어떻습니까? 1차 속포치, 2차 수정치, 3차 확포치 막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통계 오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또 이렇게 GNP하고 GDP 또는 GNI하고 GDP 간에 일장일단이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나라 내지는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조금 이렇게 편차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줄이는 방식을 좀 보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미국 이제 상무성 같은 데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두 개를 짬뽕해 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GDP하고 GNP 또는 GNI 이 두 개를 또는 GDI 뭐 GNI 됐든 GDI가 됐든 뭐 이렇게 두 개를 그냥 평균해 가지고 내자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GDP하고 GNP 내지는
GNI든지 GDI든지 하여튼 뭐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이쪽이 뭐 이렇게 GDP 개념으로 성장률이 3%였는데 뭐 GDI나 GNI 또는 GNP 개념으로 성장률이 2%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평균하면은 2.5%가 되죠. 그래서 그 2.5%로 이제 통계를 좀 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GDP 통계도 내고 이 두 개를 평균해가지고 하는 그런 통계도 이제 앞으로 근데 FRB가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지표들을 더 이제 참고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통계가 갖고 있는 그 특성과 그 특성에 따르는 어떤 그 오차나 편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GDP 통계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총량이에요. 양적 지표입니다. 양적 지표인데 여러 가지 이제 GDP 통계가 총량 지표, 양적인 총량 지표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나 착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DP는 그 나라 한 나라의 경제 활동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이게 여러 나라마다 이렇게 비교를 할 경우가 많죠.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 원화로 GDP를 계산하고 일본은 엔화로 계산하고 미국은 달러로 계산하고 중국은 위엔화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통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통화를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환산해서 하는데 그러면 전부 달러로 이제 환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서 하면 환율 착시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달러 환율 엔 달러 환율 다르고 위엔화 달러 환율 다르고 원 달러 환율 서로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달러로 환산하다 보면은 전부 이렇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GDP 규모를 서로 비교하려고 할 때에는 달러 표시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국 통화 표시를 달러 표시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는 환율 착시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GDP를 우리가 이렇게 그 비교해서 볼 때 이런 게 좀 이렇게 환율 착시라는 것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은 원화 표시 GDP를 나타냅니다. 이 빨간색은 이걸 달러로 바꿔놨을 때 이게 변화를 GDP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화 표시는 이렇게 뭐 약간씩 변동해서 거의 이렇게 변동 없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모습인데 달러로 환산해 놓은 원달러를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이제 달러로 환산해 놓은 그 GDP는 들쑥날쑥하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 변동의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는 실제로는 원화 표시 GDP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달러 표시로는 원화 환율이 그냥 외환위기 때죠. 이게 원화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었고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시가 뭐냐면 첫째, 그러니까 국제 간의 그 각 나라의 어떤 경제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GDP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GDP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경제력이나 경제 규모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환율 착시가 하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총량 지표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세계 최대 경제 GDP 규모냐 17조 달러를 넘죠 명목으로. 그다음에 중국이 10조 달러를 넘습니다.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뭐 참 좀 못 되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제일로 크고 중국이 두 번째고 일본이 세 번째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한국이 한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력이 물론 총량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2배죠. 총량 면에서는. 근데 GDP라는 개념이 그 나라의 경제력 또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 통계나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나 지향점은 뭐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 개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GDP가 10조 달러고 일본이 5조 달러니까 중국이 일본보다 2배나 더 규모가 큰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구 수로 이렇게 이제 인구 수를 이렇게 따져 보면 인구 착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하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는 14만 명이고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다. 만약에 1인당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국 통화로는 1인당 명목 GDP고 달러 표시제로는 1인당 그 명목 GD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구 수의 차이에 따르는 이렇게 착시를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명목 GDP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GDP는 한 17조 달러, 중국의 GDP는 와 커져가지고 10조 달러 넘고, 일본은 이렇게 쭉 헤매가지고 한 5조 달러 못 되고, 한국은 1조 4달러. 그러니까 전체 총량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 한국 이런 순이지만, 인구수로 이렇게 환산해서 인구 1인당 GDP 규모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미국이 한 5만 5천 달러 넘고, 일본이 한 3만 7, 8천 달러, 한국이 한 3만 4천 달러, 한국이 2만 한 8천 달러, 일본이 한 3만 5, 6천 달러, 그다음에 중국이 한 이제 7, 8천 달러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죠. 그 나라 간의 비교, 또는 그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든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체감하는 경제 상황, 경제 전체 상태에 더 가깝죠. 총량으로 보면 중국 사람 보면 우리 중국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네, 10조 달러 넘었으니까 이렇게 착각을 빠질 수 있다. 정치인들이 그 많이 이렇게 악용을 하죠. 그런 거. 1인당으로 하면은 내 GDP가 내가 1년에 버는 소득이 중국 사람은 8천 달러고 한국 사람은 한 2만 한 7, 8천 달러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1인당 평균 명목 GDP가. 그러니까 인구수 착시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GDP, 그다음에 달러 표시 GDP,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원래 GDP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 하나씩 지금 극복하고 이렇게 해소하고 있는 거죠. 달러 표시로 환산하고, 그래서 국제 간의 비교를 좀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로 해서 인구수에 의한 착시보다 더 체감 경제 상황에 가까운 지표로 환원시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1인당 GDP가.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경제 GDP 통계 발표할 때도 1인당 GDP 증가율이나 성장률을 발표하는 게 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이렇게 체감도 가깝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1인당 GDP 성장률로 통계를 내는 게 더 정확하다, 더 체감이나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데 적합하다. 물론 1인당 GDP로 이렇게 통계를 내려고 하다 보면 매년 인구수 전수조사를 해야 되죠. 매년. 보통 인구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죠. 센서스 조사. 나머지는 이제 그냥 통박 때려서 이렇게 대충 추계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거기에서 오는 또 이렇게 오차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1인당 GDP 통계가 더 체감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나 여러 나라도 국제 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감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또 이렇게 이제 명목 GDP, 그다음에 달러 환산에 따른 환율 이제 그 한계, 그다음에 인구수에 따른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실질 구매력. 내가 이렇게 명목상으로 2만 8천 달러 소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은 훨씬 이렇게 내 실질 소득이 1인당 GDP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매력 착시를 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구매력 착시를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죠. 명목 GDP를 물가 상승률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질 GDP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 총량, 그다음에 1인당 실질 GDP.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로 환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국 통화로 이게 한국 같으면은 원화표시 실질 GDP, 원화표시 1인당 실질 GDP를 하지만 국제 간에 비교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는 이제 1인당 달러 표시 명목 GDP로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근데 이것도 이게 각 나라마다 물가 상승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이렇게 감안을 한 그 GDP를 내야 된다. 내는 게 더 정확하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구매력 GDP입니다. 영어로 이제 PPP GDP라는 거죠. Purchasing Power Parity GDP라는 구매력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그게 구매력 PPP GDP 내지 구매력 GDP라는 거 알기 쉽게 말하면은 달러 표시 실질 GDP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예.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이제 원화 표시입니다. 그냥 실질 GDP 성장률 뭐 이런 건데 PPP GDP라는 것은 달러 표시 실질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달러 표시 실질 GDP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GDP를 바꿔놓으면은 국제 간의 실질 GDP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질 GDP를 이게 보다 더 각 나라의 GDP 그 비교를 더 보다 더 한 단계 더 이제 그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다음에 1인당 PPP GDP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PPP GDP로 비교를 하면 앞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인당 명목지 달러 표시 명목지 미국의 경우에는 5만 한 6천 달러 이 정도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1인당 실질 GDP를 하면 5만 한 3, 4천 달러 뭐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그 1인당 실질 GDP가 뭐 한 3만 한 7천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1인당 실질 GDP로 하면은 한 3만 8천 달러 이렇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크게 이제 바뀌죠.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그 명목 GDP는 2만 8천 달러고 중국은 8천 달러였는데 PPP GDP 이른바 이제 실질화 시켜서 이렇게 해보면 한국이 3만 한 5, 6천 달러 푹 뛰어버립니다. 중국도 8천 달러가 아니라 1만 2천 달러를 푹 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의 물가하고 이렇게 그 물가 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률 구매력이죠. 구매력을 감안해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1인당 그 어떤 GDP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12,000달러 정도 명목 1인당 명목 GDP가 8,000달러가 아니라 12,000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그 1인당 그 실질 GDP 증가율로서 이렇게 성장률을 나타나는 게 훨씬 더 각 사람들의 체감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GDP 그 한계점들 첫째는 이제 명목 GDP 이제 자국 통합 표시 명목 GDP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GNP GDP 차이점과 합산한다라는 거 합산해서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달러 표시로 환산하는 데 있어서 환율 착시가 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인구수 착시가 있다. 그다음에 구매력 착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왔는 게 이제 달러 표시 PPP GDP다. 1인당 PPP GDP다. 그러니까 1인당 달러 표시 1인당 실질 GDP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달러 표시 1인당 실질 GDP 말하자면 1인당 PPP GDP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1인당 실질 PPP가 달러 표시 실질 PPP가 3만 한 4천 달러, 5천 달러 된다 이거예요. 3만 5천 달러면 알기 쉽게 고박 환율 1,000원으로 잡아도 3,500만 원이고 3인 가족 기준으로 치면은 1억 원이 넘는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1억 원 정도 이렇게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벌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를 이렇게 1인당 GDP라고 하더라도 한국 전체 총량 실질 GDP를 인구수로 나누어서 낸 평균치이다 보니까 이 평균의 착시가 일어나는 거죠. 평균이 오르죠.
뭉땅거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희 씨나 뭐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또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득을 한번 평균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재용 씨는 뭐 몇천억 몇조 단위의 소득이나 재산가고 보통 사람들은 1년에 기껏 해봐야 뭐 이렇게 기천만 원 정도에 헉헉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평균하면 이게 훅 뛰어버리잖아요. 이게 평균의 착시다. 그러니까 1인당 그 PPP GDP 내지는 1인당 실질 GDP도 이 평균의 착시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평균의 착시를 수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뭐냐면은 중위값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중간값이라는 뭐냐면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까지를 일렬로 쭉 늘어 세워 가지고 한 중간에 있는 사람 미디언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평균하면 이건 미인이죠, 평균이죠. 근데 중간값은 미디안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가운데 맨 가운데 사람의 평균 소득, 실질 평균 소득, 1인당 실질 평균 소득의 변화 이걸로서 이제 하자라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건 오차가 큽니다. 이런 걸 잡아내려고 하다 보면 좀 더 평균 오류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긴 있지만 이 나름대로 또 한계점도 있고 오차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완 지표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의 착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소득을 이렇게 번 사람 고소득자가 한 명이고 아주 그 보통 게 조그마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다 절대 다수인 경우하고 대다수가 이렇게 그런 저렇게 골고루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하고 평균으로 치면 다 똑같다 이겁니다. 평균으로 치면. 그러나 명백히 이건 뭐가 다릅니까? 분배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GDP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 지출인데 이 분배도 제대로 이렇게 반영을 할 GDP를 딱 보면은 분배 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이제 지표가 되겠죠. 근데 지금 1인당 PPP GDP는 이런 그 분배 불균형,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소득 불평등, 양극화 이걸 반영을 못하죠. 평균의 착시 때문에 이런 걸 반영을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 모든 개개인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근데 이런 GDP 통계들은 개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라든지 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GDP의 지금 통계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지금 총량면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이게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GDP 통계 지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행복 만족도 낮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 종합적인 어떤 그 총량 그 새로운 경제 지표를 개발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재 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냐면 일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공존 모두가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GDP 개발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GDP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제 지표를 만들어내자. 종합적인 경제. 그러니까 생산 측면, 지출 측면뿐만 아니라 이 분배 측면까지를 아우르는 더불어서 하는. 근데 이 분배 측면, 생산, 지출, 분배는 전부 사람들만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 환경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 활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도 한꺼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을 파괴하거나 이렇게 생태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좀 개발을 해내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첫째는 삶의 질. 궁극적으로 내가 많든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롭든 많든 적든 일단 내가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삶의 질을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면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한 경제 정책도 그런 지표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게 맞는 정책들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지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양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으로 한국이 뭐 이렇게 1조 4천억 달러고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니까 이거 4만 달러면 이렇게 막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득권들은 와 이렇게 왕창 챙겨 먹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확 죽고 그다음에 젊은 자식 세대들은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GDP라는 뭡니까? 이런 경제 지표는 한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는 지난 3개월 동안에 했던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현재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조금 소득이 좋았다든지 뭐 좀 벌이가 괜찮았다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내가 좀 벌이가 괜찮았다든지 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언제 잘릴지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 있다든지 집값이 너무 막 뛰어서 이렇게 좀 불안하다든지 노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 내 삶의 질, 행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을 계속 강화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지표를 안 만들면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겁니다. 후두로 패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분배 문제를 말씀드렸죠. 근데 분배 문제, 그러니까 GDP가 이렇게 단순한 총량에 불과한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경쟁력,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이렇게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지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경제 그 활동이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실제로 그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어떤 경제 활동 상황이라 할까 이런 걸 나타내. 분배는 뭡니까? 양극화라든지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지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DP는 한 나라 중심의 지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라 중심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랬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 중심, 말하면 한 사람 1인당 지표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표 GDP라는 건 곧 가계 중심, 가계 소득 중심으로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와 가계 가계 재산 이런 중심으로 말하자면 이게 다 분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의 분배 중심으로 GDP 지표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 전체 GDP가 17조 달러고 중국이 10조 달러고 이건 정치권들이 악용하기 쉽다 이겁니다. 중국이 강대해졌어. 중국이 일본의 2배야. 너 일본 까불면 죽어.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동안 뭐 30년 가까이 20년 동안 뭐 헤매고 있네. 뭐 그 GDP가 5조 달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네. 그래서 우리 아베노믹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나라 국민들을 기만한다 이겁니다. 기만한다. 실제로는 그 나라 일본 경제가 20년 이상 침체한다라고 일본 국민들이 그러면은 막 그 실업이 폭증하고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렇게 크게 악화되거나 나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반면에 중국 인민들이 그러면 중국의 이제 GDP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가지고 세계 2의 경제 강국이 됐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이 확 좋아졌냐? 아니죠. 뭐 지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부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그래서 뭐 분신 자살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농민국만 해도 한 3억 명 가까이 달하죠. 도시 지역에 와서 이렇게 벌이하는 그런 농민국만 해도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GDP 개발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의 공존, 지속 가능성, 환경 지속 가능성. 뭐 4대강 때려가지고 양적으로 GDP 성장률은 몇 %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경제가 그 침체하니까 경기 부양한 데서 이제 금융정책 주장이 있죠. 통화론자들 금융정책 양적 확대 기자 제로겁니다. 아니야, 그건 별로 효과 없고 부작용만 커. 재정 확대를 해야 돼. 주재정 확대를 해서 이렇게 경기를 살려야 돼. 뭐 이렇게 건설 사업이든 뭐든 학교든 병원이든 도로든 뭐 비행장이든 막 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돼. 빚을 좀 지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돼 하는 이른바 이제 재정 확대론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때려서 이렇게 막 한다라고 하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양쪽 재정 확대 사업에 들어가죠. 재정 확대론자 주장에 들어가죠. 일종의. 재정 확대 사업을 해서 환경이 뭐고 다 두드러 부시고 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띄운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환경 지속 가능성을 깨버리는,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GDP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면 함부로 4대 강사 같은 것도 못한다. 함부로 그냥 막 어중이 재정 확대라고 막 해가지고 경기 살린다라는 식으로 선거 때마다 사기치고 엉터리하고 막 온갖 난개발 공약 내세워가지고 난장판을 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GDP 통계가 그냥 총량이고 단순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 지표인가 경제 전체를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아울러서 이렇게 반영하는 지표이고 이렇게 지표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고 이것 한계점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지금 뭐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어떤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정치 변화,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10월 첫 번째 동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